뉴스를 갖다 듣는데 어디를 제일 신뢰하십니까? 1등이 유튜브입니다. 예. 어떻게 방송과 신문이 유튜브보다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뭐 플러스 75점, 언론 마이너스 45점. 예. 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코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모조리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동안 쏟아진 그 수많은 보도는 그럼 뭐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군무 이탈 아니다. 휴가는 승인 받았다. 예. 휴가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예를 들면 추 장관 쪽으로부터 위계라든가 외압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당한 사람은 추 장관도 심하게 당했지만 네. 그 아들의 명예라든가 그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엄청난 거고 예. 또 추 장관의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뭐 보좌관까지 다친다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법정신의 문제인데 법정신이란 뭐냐 하면 사람이 공공연하게 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법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법이 개입해야죠. 당연히. 국민 중에 누가 무고하게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법이 개입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냥 불기소 처분한 것만 해도 추 장관 쪽에서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누명이 조금이라도 벗겨졌구나. 이제 더 시끄러워지지는 않겠구나. 예. 그걸로 끝난다는 게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 시민 같으면은 그동안 당한 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다행으로 알아 그러면 정말 이게 나라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제기했던 근무 이탈 이게 예. 마땅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무 이탈이나 휴가 연장이나 불법 청탁이 모조리 없었다는 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인데 그 우리 언론도 처음에는 불법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는 좀 바꿨어요 프레임을. 그렇죠. 태도가 문제다. 맨 처음에는 황제라 그랬죠. 예. 예, 황제로 가다가 이게 도대체 황제자가 나올 거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뭐 외압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추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태도에 식으로 문제가 있다. 바꿨는데 결론은 검찰이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더니 지금은 보수 언론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과 지금 법무부가 대립각 세우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건데 구태 면죄부를 줄 수가 있을까? 검찰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하고 상당히 날카롭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특히 그 대상자 또는 최일선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데 거기에서 뭐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가당치 않고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럼 이럴 경우 도대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받느냐 또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일단 동아일보는 17일자 지면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서 추 장관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오보와 관련해서 밝혔고요. 또 부대 배치 청탁 의혹 같은 경우 SBS 보도했는데 이건 일단 뭐 추 장관의 아들이 고소를 한 건이고 또 채널A 병장회의 같은 보도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이것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냥 정정하는 순서에서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분명히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언론의 자유를 거기서 실컷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정정보도해 주시오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안 해도 되는 거죠. 언론 입장에서는 안 할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언론사라면 그동안 보도했던 걸 쭉 점검해보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겠다 이렇게 나서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언론 중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들 상대방이 막 핏발을 세워가지고 고소장을 쓰든지 정정보도 신청을 해야만 그걸 받아들여서 억지로 한쪽 구퉁이에다가 살짝 박아 넣는 건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 사회에서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되게 그러면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는 형사처벌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 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면 이중처벌 아니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오보를 날려가지고 왜곡 보도해가지고 형사처벌돼가지고 수갑 찬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없죠.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협박하거나 위협을 줬다 그래갖고 채널A 전 기자가 문제가 됐던 적은 최근에 있었던 거지만 기사를 잘못 썼는데 누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사를 쓰면서 압박하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기자가 구금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도 공공의 이익으로 썼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확인이 좀 덜 됐지만 쓸 수밖에 없었다. 정황이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그냥 언론인으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이지 꼭 사실 보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되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거의 다 고소고발이 되는데 기자들이나 그렇죠. 언론사가 이게 판결이 나와봐야 몇백만 원이란 말이죠. 벌금 배상 금액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각심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한 번 잘못 쓰면 뭐 회사가 망할 정도 몇십억 몇백억씩 보상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최초 사례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출판소에 근무하는 한 인쇄공이 경찰에 불법으로 구금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려났는데 억울한 게 밝혀져서 그때 임금에 그 사람이 못 받은 임금의 1,700배를 물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두 커피숍의 사례가 있는데 한 커피숍은 뚜껑을 단단하게 딱 박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뚜껑이 늘 느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십 배를 물어낸 경우가 있고 화상을 입었다 그런 거죠. 화상이 거죠.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커피가 쏟아진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드라이브스루가 문제가 됐는데 한 할머니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커피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엎질러지죠. 손을 대었어요. 그때 할머니 쪽에서는 한 800달러나 1,000달러 선에서 좀 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싸게 하려고 민기적거리다가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64만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7억이 넘는 돈이네. 그러니까 결국 800달러에서 64만 달러가 되면 이건 1,000 단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3배로 돼 있다가 이번에 언론에 대해서 5배까지만 간다는 건데 5배로 갈 경우도 언론이 엄살을 부리는데 왜냐하면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징벌로 가는 거고 중과실 상당한 손해를 입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준 것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따져서 어쩌다 한 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최대 5배니까 말이죠. 최대 5배죠. 모든 게 다 5배가 아니고. 되게 그동안의 미국 판례들을 보면 징벌적으로 언론사가 당했을 때 어떤 것들이냐면 악의가 분명하다.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써제끼는 거. 그다음에 한 번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반복해서 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계속 엉뚱한 걸로 물고 늘어진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반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래야만 징벌로 갑니다. 그냥 징벌로 확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수나 오보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이 나서서 이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국가기관 등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언론인으로서 동의 안 하죠. 왜냐하면은 정권으로부터 숱하게 탄압을 받아본 입장에서 언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면은 만약에 정권이 뒤바뀌었다. 그러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뭘 예를 들까요? 추미애 장관 거를 예를 들면 정치인이 나와서 서류를 흔들면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자의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건 대답을 하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칩시다. 그 자료는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또는 그 폭로 고발은 제보는 얼마나 믿을만 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확인 크로스를 차 그러면 이제 고발하는 정치인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당신은 그 고발 자료가 믿을만 하다는 걸 뭘 확인했습니까? 당신이 확인한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까지 한 다음에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냥 정신이 흔들면 바로 기사를 써버려요. 흔들면 뭐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더 쓰죠. 그걸 찬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 의해서.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거,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욕구하는 바에 의해서 기사가 막 쏟아져 나가는 거죠. 최근에 3년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청구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물어달라. 이 정도.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당신들 보도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인용액 그러니까 판결 난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8% 정도 되는 건데요. 보니까 이걸 갖다가 손해 본 만큼만 물어주는 걸 전보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는 전보적 배상, 손해 본 만큼만 물어주는 것도 8% 정도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딱 제시하면은 우리 언론이 몇 %만 인용하겠습니까? 4%, 5% 그것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결국 3, 4% 정도에서 끝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도대체 사람이 피해보고 손해본 거는 그럼 누가 배상할 거냐. 언론사가 안 한다면. 다른 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언론사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은 플랫폼, 포털 이거는 그 기사를 실었으니까 약간의 책임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준칙과 보도 강령, 윤리 강령을 지키면 기사가 안 만들어지는 거냐. 이 질문을 이제 언론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준칙과 강령을 지킨 기사를 가지고 클릭 경쟁을 하든지 페이지 뷰 경쟁을 하든지 시청률 경쟁을 해야지 그게 언론의 정도 아니냐. 그럼 이건 당신들은 그럼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할 거냐. 늘 왜곡된 기사 또는 오보인 걸 알면서도 슬그머니 밀어넣는 기사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막 뒤집어 쓴 기사를 가지고 항상 경쟁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게 이제 언론사가 대답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대답은 안 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막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막 눌려서 기사를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아까 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서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보 서류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시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묻질 않으니까. 심지어 지난번 정부 정권 때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아무도 그 수십 명의 기자가 질문 하나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의 감시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권력의 감시가 약해집니다라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막 서류를 흔들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아무개 장관이 이렇습니다. 아무개 후보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진짜 권력을 감시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변상훈 앵커가 우리 언론이 경제 권력 감시는 좀 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력도 정치 권력이 있고 경제 권력이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공정경제 3법을 정부가 도입하려고 했더니 재계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언론의 또 경제지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큰일 난다 하고 재벌편을 또 들었단 말이죠. 그럼 경제 권력은 감시 안 하느냐 이렇게 그럼요. 반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시를 하겠어요. 저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언론인이 삼성 간부한테 그렇게 보냈죠. 그렇게 보내는 입장에서 뭐 삼성 화이팅 항상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가 토건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이 있어요.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기업들의 특징은 가족 기업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기업도 들어오고 저 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대개 특수 관계인이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회사들이 방패막이로 언론사를 더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감 몰아주기, 수익 빼돌리기 이거 전부 다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언론이 조심스럽죠. 또 하나는 이런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기업들의 특징은 수주 매출의 흐름을 보면 해외 수주가 없고 다 국내 수주입니다. 건설사들도
해외 건설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다 국내 아파트 짓거나 다리 놓거나 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정권에 빨리 다가가서 이해 충돌로부터 어떻게든 자기 회사를 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사적인 사익을 위한 목적의 언론사가 둘러리로 계속 동원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 그 건설사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서 언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 정부가 YTN과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부 지분을 팔겠다, 내놓겠다. 예. 그러면 그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속된 말로 돈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왜 갖고 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사는 사람 그럼 누굴까? 결국은 사기업이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가 손해보더라도 계속 쥐고 있어라. 공공성을 위해서. 쥐고 있는 것이 옳기도 하죠. 예. 아니면 어떤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기관한테 분산시켜 주든가 가능한 한 하나가 많이 갖고 있으면 영향력이 커지니까 고루 분산시키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정부는 뭐에 이렇게 쫓기는지 팔려고 슬쩍 그러는데 예. 아마 이것은 기재부의 입김이 내려 예, 꽂히는 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가 어떻게든 이걸 먼저 사서 우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한테 우선 좀 배정을 해주면 안 되겠나. 예, 이 하고 있죠.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YTN 같으면 우리 사주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뭐 구조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공기관 공기업들이 나눠 갖는 것이 맞고 아니면 프랑스 르몽드가 늘 그랬듯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가능한 한 대주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예.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서울신문 아마 우리 사주를 하려고 하면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될 테고. 예, 해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던데. 예. 그래서 YTN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 물러나라고 막 투쟁도 하고 8년간 투쟁했잖아요. 예, 예. 근데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투쟁도 없어진다. 그것 뭐 그때그때 이 상황이 다릅니다. 정권 집권 세력이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러 모아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대표이사의 어떤 선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가이드 정도만 생각하고 물색을 하다가 나름대로 슬그머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만 보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가 갖고 있다 예.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이 건너서 공기업 또는 공공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도 낫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능한 한 쪼개가지고 하나가 대주주가 확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어떻게든 예. 우리 사주로 넘겨야 되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딴 데로 새는데 다시 네. 우리 돌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런 주장도 언론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반론 해명 기사 알아서 자진해서 안 써주고 진술을 하면 그걸 또 왜곡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예. 잘라 쓰고 또는 오보를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그맣게 살짝 사과하고 많은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이미 언론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가짜와 허위가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속할 수 있느냐.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와 허위 뉴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에 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일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잡지 않으면 언론 스스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 뉴스를 갖다 듣는데 어디를 제일 신뢰하십니까? 1등이 유튜브입니다. 예, 1등 유튜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시사인에서 조사한 거. 어떻게 방송과 신문이 유튜브보다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더군다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사인 조사인데 이것도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플러스 75점. 언론 마이너스 45점. 예.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니까. 지금 상황은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뭐와 똑같으냐면 방역하고 똑같아요. 빨리 이
잘못에 물들어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억눌러 놓지 않으면 전체 언론이 계속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세게 야단을 치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거고 또는 기자 입장에서는 데스크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빠져나갈 채널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언론을 당장은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이 뭐 지방선거 시장 후보하고 스님하고 세 명이서 만났다. 근데 그거를 검찰발로 그냥 써버렸는데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확인할 거 아닙니까? 확인은 해야죠. 조국한테 전화해 보든가, 그 시장 후보한테 전화해 보든가 그렇죠. 만난 적이 있냐고. 근데 그런 확인 절차 없이 그 기사는 써버렸단 말이죠. 그럼 확인 안 하면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된 거죠. 부장이 그냥 밀어붙여라고 해도 부장이 다 내실 거면은 제가 쓸 수는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법원이 결정할 문제죠. 기자는 부장이 다 물어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법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네가 결국 마지막에 선고를 했는데 너도 책임 있다라고 하면 끝이니까 기자는 부장한테 내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물러설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가짜 뉴스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야 되느냐. 이 정의를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판단한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누구는 3배, 누구는 5배, 누구는 500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판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판사는 자기 손에 3배에서부터 500배까지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3배에서 5배까지겠죠. 그럼 몇 배를 해야 되는지를 놓고 엄청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단계는 가짜냐 아니냐가 이제 첫 번째죠. 허위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은 사실인데 약간 중간에 틀리는 게 있느냐 아니면은 거의 다 사실인데 중간에 확인 못한 몇 가지가 잘못됐다. 이걸 이제 판사가 밤새워서 서류를 뒤적이면서 다 확인할 거고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얼마나 연속성이 있느냐를 다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아까 커피 엎질러는 얘기했죠. 커피 엎질렀는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렸느냐면은 이런 사고가 1년에 80건씩 벌어졌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는 건 이건 악이다. 여기까지 확인해야 징벌을 할 수 있는 거라 그건 걱정 안 해도 판사가 다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최근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그 종편과 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패널들이 나와서 이건 감청을 통해서 알아냈다. 기사에도 감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정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감청을 통해서 알아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거를 과연 보도를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게 다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청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북한에서도 주파수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갈 텐데 저거를 막 저렇게 보도해도 되는가. 과연 안보라는 게 뭐지? 국익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론계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대답이 이렇군요. 우리가 감청이라고 얘기 안 한들 뭐 북한이 그렇다고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있죠. 첫째,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이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거 애매하잖아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감청이 어디에서 행해지느냐. 감청이 아니고 이제 인적 자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면 도대체 어느 루트로 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냐.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통일외교안보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4가지인가 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는 이유도 국회의원들 판단에는 비록 보수야당 소속이지만 이것은 지켜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감청이 있다는 등 뭐 예전에 자기도 군복무 좀 해봤다 그러면서 감으로 잡아쓰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희는 감청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쉬십시오. 지금까지 변상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